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 따라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R&D 예산 줄이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라 망하는 걸 그냥 지켜보겠다, 촉진하겠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정부가 저 예산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요. 미래 매출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왜 주나요? 라고 많은 분이 그러는데, 계획 범위 밖에 있는 일이 벌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그냥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처럼 가지 않으려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 이 생산성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재정 정책이라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교육 예산, R&D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줄이니 더 교육혁명 이루고 신기술, 신산업으로 뛰어들고, 또 그렇게 한 단위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 한 세 단위 정도의 민간 예산이 붙잖아요. R&D 예산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5대 75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그 부문을 중심으로 줄이면 또 민간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서 그냥 일본 따라가자 하는 예산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저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홍 박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년 이코노미스트로서 잃어버린 30년 앞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리지만 아니 뭐 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송 좀 정책 당국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네. 정책 당국이 안 보시면 야당이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올리는 방법은 인구를 늘리거나, 네. 뭐 인구가 주는 중이니까 텄고, 네. 두 번째 자본 투입을 늘려야 되는데, 자본 투입은 기업들의 미래 이익 전망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자본 투입을 하라고 그런들, 그렇죠, 뭐 투자 약속 받았잖아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뭐 몇 조씩 하겠다.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전하는데 무슨 큰일 나죠. 그래서 남아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 따라와.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요새 빈대가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교육 예산이나 뭐 R&D 예산이 잘 배분이 안 되면 그 배분을 조정하면 되지. 네. 그걸 삭감한다라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더 나가서 교육 예산 삭감은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 주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의 배정을 상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에 너무 비대해요. 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게 사학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거의 너무나 적은. 그런데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늘 받는 평가가, 초중고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세계 탑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받지만, 대학 평가 가면 그러게요. 우리가 상위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먹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 대학 레벨에서 시작되는 거지. 초중고 학생들 열심히 키운 건 대학 레벨에 가서 잘 배우고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라고 네. 초중고를 시키는 거지. 네. 초중고에만 돈을 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서,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2035년 되면 지금 반토막 나는데 70만이 30만 되잖아요. 그렇게 반토막 나는 상황이라면 여기 예산을 빨리 줄여서 네. R&D 쪽으로, 특히 교육, 고등교육, 대학 쪽으로 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이제 그런 자원의 배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꼭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대학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나은 이 캐치프레이즈 아니겠냐. 그리고 한국에 이 영향력 있는 지식인
계층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대학을 살리면. 예. 그리고 대학에 또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지만 네. 두 번째 문제는 더 뭐냐 하면 학과 정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사회에 나오는 즉시 뭐 저도 모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경제학과 가르치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상경계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직업을 걷어차고 있는 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사람 자른 지 20년째 돼가고 있어요. 네. 저도 KB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KB은행 출신인데 제가 갔을 때 3만 명 그랬던 게 지금 10,000명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 인원들 58년 개띠들 만 65세 돼서 차례대로 정년 맞아서 나가지만 충분한 인력을 안 뽑는다고요. 왜? 전부 다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 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에서도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집약되고 1층에 있을 필요도 없고 2층, 3층 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인력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문과 쪽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과로 외역과 정원 늘리는 것도 좋은데 외역과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게 공학 전공 아니에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늘리는 때면 돈이 필요해요.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연봉도 세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인문 3갱, 상경, 교육, 예술 계열, 죄송합니다. 이 4개 계열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그 계열은 앞으로 정원이 축소된다면 그분들은 테뉴어, 정년퇴직까지 그걸 보장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건 다 돈이에요. 이런 정원 조정에 대한 예산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 교육 그 배부되는 예산이 88.2조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20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20조만 절약하면 지금 실제로 20조가 남아돌고 있어요. 그 20조가 있으면 애 태어날 때 1인당 1억 원씩 줘도 남아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남아돌거든요. 왜? 학령인구주니까. 그리고 그 돈들은 전부 초중고에만 편성되고 대학은 쫄쫄 굶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정들을 하면 이게 표도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도대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머리를 열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스텝들이 없어요? 저는 물론 정치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한 사람이지만 이거 저뿐만 아니라 경화석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경제학자 이쪽 경제 분석가 분들 중에 이 대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특히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지방 그 교육 교부금 관련된 일제감사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지적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어려운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쓰던 돈이니까 그걸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힘없어 보이는 R&D 쪽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와 기업은 어제와 오늘을 놓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라는 것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생태계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질 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은 현재로서는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인데 학령 인구 준다고 교육 예산 줄이는 게 아니라 교육 혁명을 만들어요. 교육 구조를 바꿔야죠. 우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고부가 가치화, 고급 인재화. 사실 지금 중소기업 가면 인재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교육구조 개편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R&D 부문에 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R&D 예산을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SOC 예산 되게 줄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SOC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잉 중복 투자가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서 그런 정도라면 넘어갈 수 있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 관련돼 있는 재정들을 잔뜩 늘릴 때 우리나라 58년기 때 이제 60살 넘었는데 이제 저 700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인구에 도달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들 케어해줘야 되고 사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집단이니까 봐줘. 이까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까탈스럽지 않아요. 네. 근데 R&D 예산 줄이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라 망하는 걸 그냥 지켜보겠다, 촉진하겠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폭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몇 의원분들께 말씀하신 부분 링크를 좀 보내드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혼나겠지만 아니요. 아니 저 교수님이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장사한 입장인데 제가 정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두려운 거. 농담입니다. 세무조사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제 대담하다가 유독 그러니까 저랑 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카메라를 유독 주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마음이 동요됐는데 저도 항상 그렇지만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아마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나은 방향을 좀 선택할 때 본 토론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IMF 위기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멘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만약에 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면 IMF 외환위기, 성격은 다를 수 있죠. 외환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위기로도 갈 수 있으니까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태에서 실제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경제위기로까지 간다면 어떤 약한 고리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터진다. 네.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달린 일이 아니라서 걱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PF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PF부터 예. 가계부채까지 다 엮여 있는 주담보 말씀하시는 거고. 예.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네. 특히 전세자금대출까지. 전세자금대출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해 연말 2022년 말에 대폭락을 했고 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에 준하는 가격 폭락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지속됐다면 저는 정말 위기가 더 심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6년이라고 한 이유는 네. 96년부터 이미 건설회사 망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97년에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외환위기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 반토막 났죠. 수출 급감했고 주가 부동산이 특히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는 진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그때는 칭찬해요. 저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신속하게 만들었고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하면서 금리 한전채 같은 기준으로 해서 거의 6% 간 게 올해 연초에는 한 3%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지만 맞아요. 지금 오르는 건 미국 때문에 오르는 거고 네.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약발이 너무 잘 들었죠.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힘이 살아있을 때 정부가 금리 인하를 딱 펼치고 적격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갖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딱 해주니까 바로 약발을 받아서 이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빠진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대성공했고 네. 역전세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 있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나오면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그런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바로 뭐냐면 버블이 아직도 안 꺼졌다. 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PIR이다. 예.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건데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월급쟁이가 몇 년을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냐. 가처분 소득 가지고 하면 20년 정도. 20년 정도 걸리죠, 지금. 네. 20년 정도 걸리는 게, 근데 그게 늘 20년이면 문제 없어요. 네.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한 30년 가까이 갔다가 지금 예. 약간 떨어진 떨어졌죠.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 금리가 또 올라버리면, 네. 이 금리가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 5%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내려가 주면 정말 다행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미연준이 스티키한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걱정 좀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 성장률이 더 잘 나와버리면 그러게요. 이 양반들 입장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싶은 아까 1996년 12월 그린스폰 같은 짓을 할 수도 네. 있지 않냐.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그러니까 그 미국이 순항하고 우리는 미국 눈치 보다가 금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네. 그러면 96년은 2022년이었어.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비를 맞을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인 거예요. 아, 요새 우리 환절기에 이건 제가 한 비유가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연원에서 나온 보고서의 비유인데요. 네. 제가 지금 몸이 되게 쇠약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슬로우 다운. 네. 경기가 나빠요. 우리가 그렇죠. 네. 경제가 되게 나쁜 여건인데 여기서 따뜻하게 있고 따뜻한 물도 잘 마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네. 그죠? 꼭 예. 독감 걸리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밖에 얇게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맞았다. 이러면 거의 아프겠죠. 네. 자, 이 비가 외부 충격인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일기 변화니까. 네. 지역적 강우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바로 마지막 한 방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 무슨 상태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험함을 작년이 제일 위험했는데 간신히 지금 좀 살렸는데 체력 벌써 회복된 척하고 아직도 몸이 별로 회복 안 돼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리하면 큰일 나겠죠. 그 무리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정 긴축을 아,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재정을 긴축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경제가 안 좋고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짊어지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가 작년에 그렇게 잘해서 정부가 부동산도 잘 살리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나오는 그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좋은 정책인데 네. 효과가 직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버블의 리스크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는가? 네. 이 둘이 지금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 위험해지는 네. 거죠. 그것까지 나빠지면 정말 쇠약해졌는데 비까지 내릴 수 있다. 뭐 아니면 바람이 불었. 그러니까. 그리고 반팔 입고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비가 올 것 같고 그럼 우산을 사고 네. 따뜻한 옷을 돈을 들여서라도 사 입으면 되는데 네. 괜찮겠지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97년이 우리가 괜찮겠지 하다가 네. 태국 터지고 대만 터지고 홍콩 터질 때까지 괜찮겠지 하다 망했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쇠약해져 있어요. 이런 부실한 고리들이 이게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약간 낙관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안 하겠지라고 본 거야. 근데 하면 갑작스러운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시장금리 하시는 벌써 빠지잖아요. 네. 빠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까 또 뭐 단위 노동 비용도 아까 떨어졌고. 네. 근데 미연준 마음이잖아요. 그건 특히 더군다나 자산 가격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 지금은. 중동에서 이런 참전하고 국제유가 급등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니까 참 불안불안하네요. 그런 상황인데 네. 굳이 챙겨가라는 우산을 안 쓰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네. 긴축 재정. 네.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일기예보가 국지적 강우가 예상된다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잖아요. 네. 우리한테 안 오면 정말 좋겠는데 네. 국지적 강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네. 야 그럼 우산 하나 들고 가라. 네. 이게 재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그대로 저렇게 안 쓰겠다고 하면 무슨 정말 뭘 믿고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축 재정까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영국이 제가 그게 고민했으니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입이 너무나 줄어서 세출을 좀 긴축적으로 쓰겠다든가 아니면 물가 문제를 또 잡아야 되니 확장 재정을 못 한다든가 그런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 그런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교부금부터 팍팍 깎고 SOC 예산 팍팍 깎은 다음에 여기를 가도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냥 긴축할 데가 없어서 참,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정부 부처 딴에서는 역량 밖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정치인들이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 딴에서 이제 전문가들,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특히 R&D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짐 싸서 돌아가고 어떤 학과가 날아가고 연구기관에서 어떤 특정 연구기관이 사라지고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해왔던 R&D가 멈추어서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견돼요. 아마 이게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그 후폭풍이. R&D 예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고급 인재들이 마음속에 이민이 답이다가 돼버릴까봐 걱정인 거예요. 맞고요. 더 걱정은 R&D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하거나 갑자기 유망 기술이 어제까지는 뭐였다가 유망 기술이 다른 기술로 바뀌거나 이래버리면 R&D에 대한 그런 투자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거든요. 아예. 그 이제 불확실성. 그렇죠. 저희들이 아예 보고 있는데.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되거든요. 환율이 급변동할 때 왜 경기가 나빠지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미래 매출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왜 주나요? 라고 많은 분이 그러는데 계획 범위 밖에 있는 일이 벌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정부가 저 예산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거예요. 신뢰를 잃게 되고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면 특히 연구실 랩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안 그래도 사실 이공계 대학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도 없으면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퇴하고 네. 의대 시험 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학과를 운영할 만한 R&D 예산이 없어지니까 참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어떤 생각 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네.